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요즘 저희가 AI, 인공지능 이야기 정말 자주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AI 시대가 두려운 사람들,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좋은 책, AI 사피엔스라는 책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성균관대 부총장이신 최재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예전에 쓰셨던 책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맞습니다. 책. 그게 스마트폰의 인간?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잘 쓰는 인류. 예. 그게 이제 포노 사피엔스고요. 예. 포노가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고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약자. 그래서 저는 아주 쉽게 이제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사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AI가 덧붙여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폰 안에 AI가 들어가면 예. 폰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게 AI 비서를 자유자재로 쓰는 거죠. 네. 너 글도 좀 써. 음악도 좀 만들어. 그림도 좀 그려볼래? 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인류가 살아가는 세상. 그러면 또 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게 이 책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는 인간, 인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그렇죠. 의미하는 네, 것일 네. 테고 AI를 잘 다루는 인류, 종족, 네. 그것도 AI 사피엔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면서 네. 옛날에는 은행에 가야 돼. 뭐 ATM 기계라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걸로 다 해결하죠. 그쵸. 영화관에 아니야 그냥 이걸로 보면 돼. 그러면서 그 관련 산업계가 전부 다 바뀌게 됐잖아요. 네. 그럼 AI가 등장하고 이 AI 비서가 진짜 척척박사 만능 비서예요. 뭐 물어보면 답도 잘해주고, 그렇죠. 뭐 숙제도 좀 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좀 골라줘봐. 뭐 이런 것도 되겠고, 이번에 뭐 해야 될 일이 이런 건데 거기에 내가 들어갈 멘트 같은 것도 좀 만들어줘. 나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1분 쇼츠 좀 만들어줄래? 막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된다면 네. 관련된 산업 분야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교수님의 제자들, 학생들도 거의 다 이 AI 쓰고 있죠. 네, 그뿐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인데 네. 메디칼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막 AI 논문을 막 쓰고 있습니다. AI 논문이요? 네. AI 관련된 논문이 아니면 AI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AI로 예를 들어 관련된 참고 문헌들을 찾아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토픽을 정하죠. 그럼 관련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생들이 최근에 한 연구 중에 하나가요.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런 웨어러블을 채웁니다. 수술 받기 전과 수술 받은 후에 그 데이터 차이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건데요. 네. 수술 후에 6개월 동안 이걸 차고 있으면 이제 운동 데이터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또 어떤 걸 드셨는지도 본인이 체크하게 합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나의 신체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갖게 되는 거죠.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건강이 바로 회복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재발이 안 되시는 분이 있고, 뭔가 좀 안 좋아지셔서 이 건강 뭐 재발한다든가 또 그 전 상태, 수술 이전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거를 데이터상으로는 뭐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AI를 쓰면요, 이분의 운동량이 뭐가 적었다든가 이런 정확한 패턴을 자기가 찾아냅니다.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느냐? AI 헬스 코치를 만들 수 있죠. 나만의 코치를.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럼 오늘은 운동량이 좀 적으세요. 조금 더 걷고 그래야 나중에 회복하시기 좋습니다. 얘가 이제 이걸 차고 있으면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연구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계과 학생들이 왜 그런 걸 하냐? 그러게 기계공학인데. 취업에 엄청 유리합니다. 취업에 엄청 유리합니다. 그럼 또 할 수밖에 없고. 네. 해야죠. 기계공학과에서 가장 많이 가는 산업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자동차 이렇게 딱 떠오르시죠? 예. 자동차에서 지금 뭘 연구할까요? 자율주행차요. 그렇죠. 자율주행차 연구하고 네네네. 또 전기차 합니다. 네. 테슬라가 1,000조가 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내연기관 안 만들잖아요. 네. 왜 기계과라고 말씀하셨죠? 전기차의 자율주행차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될까요? 전기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미 지금 현대자동차 사장님이 어느 과 출신인 줄 아세요? 거기도 이제 막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전공도 바뀌고 있죠.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사장님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선언했느냐? 이제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다. 네. 뭐 테슬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쵸. 그럼 기계과 학생들은 내가 자동차 연구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될까? AI 관련 연구를 하는데 야 그럼 왜 기계 관련 데이터를 하지 않고 의료 관련 데이터를 하냐? 거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학교 차원에서는 실물 데이터 뭐 기업에서 얻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의료 관련 논문을 쓰면 임팩트 팩터라는 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준 높은 논문을 쓸 수 있으니까 커리어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그걸 학생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네네네. 교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의대 교수님하고 협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들도 그래서 융복합이 돼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융복합 이러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제는 뭐 기술의 장벽은 또 다 허물어져 있고 그렇죠. 융복합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시대이고요. 이 AI 사피엔스라는 책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도 정말로 나중에 받아들인 분들도 네.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이 AI 시대에는 일단 뭐 저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분들도 일단은 지금은 많으실 테고 네. 그분들도 억지로라도 이 AI를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AI 관련해서 강의를 다니면서 기준을 잡는 게 챗 GPT 써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네. 상공회의소. 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직장인들이 이 챗 GPT를 사용해 본 비율이 한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는 챗 GPT 유료 사용자 비율이 20위권 바깥이에요. 굉장히 낮은 거죠. 네네네.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경북 영주에 가고 그다음 전남 여수에 가서 예.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챗 GPT 써본 사람. 그것도 2023년도니까 챗 GPT 등장한 지 초반에. 채 1년도 안 됐을 때죠. 네네. 그런데 거의 100%. 오. 당연히 다 써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같은 지역에서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어요. 네. 챗 GPT가 뭔지도 잘 모르세요. 오히려 어른들은. 네.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큰일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단순하게 스마트폰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스마트폰 안 쓸 거야. 초기에 나왔을 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바보 만든다고 전화번호도 못 외우지,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바이러스를 피해서 은행 계좌도 트고 쇼핑도 배우고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인류의 표준 문명이 그때 디지털로 확 대전환을 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만약 디지털 문명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없었으면 다른 나라들처럼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막 생필품 사재기 하고 그다음에 감염 관리 같은 거 안 돼 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자유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문명이 잘 장착돼 있어서 그런 혼란을 덜 겪었다고 얘기하고요. 개인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스마트폰 뱅킹 못 믿겠어. 그러는 분 많았어요. 초반에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위험해서 어떻게 쓰냐고. 그럼 지금도 계속 통장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이게 만약에 국가 전체가 그렇다면요.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때에도 뭐라 그랬냐면 쇄국 정책을 하는 한 미래는 없다. 그런데
AI가 진짜 빠르게 퍼져서 이 AI를 활용해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고 하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디지털 쇠국이 대한민국에도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하여간 디지털은 좀 안 좋아. 이런 게 약간 사회적 관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버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갔을까요? 엄청 큰 기업이죠, 이제. 200조 기업이 됐습니다. 200조? 네. 시가총액이 200조. 그럼 현대자동차는요? 그거 한 50조 정도. 맞아요. 좀 최근에 오르긴 했습니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뭐 한 60조. 예. 이러니 제가 결국 우리는 그런 자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미래를 위한 준비를 열어줘야 한다고요. 근데 그거 안 쓰고 그냥 버티고 우리는 안 할 거야 하면 미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할까? 그러네요. 그래서 좀 자꾸 써보고 경험하고 도전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가 어떤 새로운 기술, 또 이번에 AI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실제로 쇄국 정책이 있는 게 현실이네요. 맞습니다.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AI를 실제로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AI가 트렌드가 이렇게까지 왔어라는 걸 맨날 보여줘야 됩니다. 보통 수업을 하나 만들면 한 3년 쓰거든요. 과목에서. 커리큘럼 가지고. 네. 이거 될까요? 또 하도 빠르게 변하니까요. 제가요. 특히 교수님분이. 네. 지난 학기에 하고 나서 그때 녹화했던 것들을 쓸까 이렇게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나올 거라고 했던 게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거라고 했던 게. 그러니 애들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을 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6개월만 지나도 전부 다 새로운 게 나오는 게 AI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뭐 챗GPT도 해봐야 되고요. 뭐 문서 요약도 되는지 해봐야 되고 동영상도 정말 만드나 음악 작곡은 해주는가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지만 유튜브에 새로운 걸 소개해주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따라하게 하는 동영상도 굉장히 많아서 익숙해지면 쉽게 새로운 걸 배우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그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챗GPT 3.0, 3.5, 4.0, 4.0 옴니 버전까지 또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또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요. 키워드를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쩐의 전쟁입니다. 쩐의 전쟁. 근데 이쪽이 또 장난이 아닙니다. 그 관련된 AI 기업들의 위상도 커졌고 아까 잠깐 우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들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말 쩐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애플이 한 4,800조,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4,800조, 비슷비슷하고요. 거기에 엔비디아가 한 4,300조. 이렇게 합하면요. 세 개를 합하면 1경 3,000조가 넘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런데 키워드가 뭐냐? 생성형 AI 선도 기업들입니다. 원래 올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만에 애플을 꺾고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네. 그게 이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지분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해서 얻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뭘 했냐면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솔루션, 뭐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데 다 넣은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성과를 인정받아 갖고 세계 1위 기업이 된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걸 결국 해낸 겁니다. 네. 그런데 애플이요 최근에 우리 아이폰 16부터는 AI 합니다. 그러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네.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 오픈 AI하고.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서 이게 뭐 세계적인 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빵 튀었죠. 네. 왜냐? 데이터는 애플이 세계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이 데이터를 먹고 사는 거니까. 예. 그 다음 엔비디아. 이 생성형 AI 전용 칩이라는 이 GPU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코로나가 직전에 2000년대에 코로나 직전에 2000년도에 네. 제가 그걸 체크해봤어요. 시가총액을 삼성전자하고 엔비디아를 체크해봤는데 네. 삼성전자가 더 높았어요. 그럼 15배 이상 오른 거죠. 4년 만에. 네. 이 엔비디아가 4,300조가 된 건 완전히 생성형 AI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성형 AI 관련된 기업들의 시총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그것도 세계 20위까지만. 네. 그랬더니 무려 3경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습니다. 이게 언제 이후 처음이냐? 2000년 닷컴 버블이 있고 나서는 처음으로 하나의 주제에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럼 닷컴 버블을 한번 역사적으로 잘 기억해 볼까요? 버블이라고 붙은 이유가 그때 그냥 미친 듯이 주식시장이 치솟았다가 네. 홀랑 다 꺼져 버렸죠. 그래서 우린 기억하기에 그때 인터넷으로 뭐 세상을 다 바꾼다는 기업이 그때 쫄딱 망했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 그때 그 급등과 급락을 이끌었던 대표 기업들을 지금 살펴보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 기업들이에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그렇죠. 이 기업들이 그때 쌓인 자본으로 뭘 했느냐? 결국 인터넷 관련된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고 결국 20년 후에는 인류의 문명을 인터넷 근간으로 바꿔버렸죠. 자, 그럼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 틀림없이 버블은 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생존한 기업들은 엄청난 자본이 있잖아요. 이 자본을 바탕으로 AI 문명 시대를 열어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이 쌓이면 에너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것도 보세요. 2005년에 처음 나왔을 때요. 네네네. 동영상 올리는데 30분, 내리는데 30분. 네. 사람들이 야 이게 뭐 TV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미친 소리냐 그게. TV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너 영상 하나 올리는데도 30분 걸리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냐. 구글이 인수하고 나서요. 묻지마 투자. 이익을 안 남겨도 좋으니까 이건 미래가 될 거야. 믿고 자본을 계속 밀어준 겁니다.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갖고. 네. 인프라는 어떻게 됐죠? 2G, 3G, 4G, 5G. 이게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인터넷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 발전하면서 결국 인터넷 문명을 인류의 표준 문명으로 만든 거죠. 그걸 다 한 게 자본입니다. 네. 닷컴 버블 때 쌓였던 자본. 그럼 이번에 AI 시대에 쌓인 자본은 역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발전시키면서 미래를 바꾸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예. 알파고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그럼요. 예. 알파고 나왔을 때도 난리 나고 특집 방송하고 예,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자본은 1도 안 움직였습니다. 그거는 그 어디였죠? 뭐였죠 이름이? 딥마인드. 딥마인드. 네. 거기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라고 이제 바다 건너 얘기로만 받아들였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 딥마인드가 이세돌을 꺾었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되게 받았는데 자본은 뭘 받냐면 바둑은 줄 수 있어. 그런데 진짜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검증이 안 되면 자본은 1도 안 움직여요. 맨날 바둑만 둘 거야? 뭐 이거였죠. 그렇죠. 예. 근데 2022년 11월 30일 지금부터 17개월 전에 챗 GPT가 나오고요. 1년 동안 자본이 쳐다본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지? 검증이 된 거죠. 그리고 3경원의 자본이 AI라고 이름 붙은 데는 다 지금 들어요. 다 쏠려 있죠. 네. 그럼 기업들도 다 나도 AI 기업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쩐의 전쟁에서 진짜 글로벌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는 잘 앞에 보이질 않습니다. 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해도 2,600조. 올해 코스피 지수도 보면요, 그냥 제자리예요. 아까 그 엔비디아, 애플, MS 세 개 합친 거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네, 5분의 1. 네. 그렇죠. 심지어 개별 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높은 기업이 5개나 됩니다. 시가총액은요,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의 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이 너무 비싸 그럼 이제 내다 팔겠죠. 더 이상은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다는 건 비싼데도 또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냐면 시가총액을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데도 또 오를 것 같다는 거니까. 그럼 우리나라 성장 기대치가 2,600조.
세 개의 기업의 합이 1경3천조. 이게 기대치의 차이라는 거죠. 이래서 야,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전 세계 자본으로부터는 쟤네들은 좀 글쎄 잘 안 될 것 같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죠. 엄연한 현실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 몰려 있고, 그렇죠. 뭐 유럽도 많이 뒤처져 있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도 한다고는 하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를 맞습니다.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회적 관성이요. 너무 개발도상국 시대의 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조해서 물건 파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라는 관념이 세고요. 제조업 중심.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늘 했던 게 뭐냐면 선진국을 카피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고 조직이 중심이지 개인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죠. 네. 그런데 혁신을 하려면 창의적인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보호하는 데에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버 불법, 에어비앤비 불법, 암호화폐 발행 금지, 디지털은 좀 가지마 이런 것들 자체가 기존 사회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그런 게 굉장히 분명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좀 전환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막 좀 시도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해외 자본도 보기에 저희가 되게 도전적이네. 앞으로 미래 성장이 좀 기대된다. 특히 문명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규제로 막으면 답이 없습니다. 보호해야 사회가 보호하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대한민국에 AI 시대가 온다? 그게 반가운 사람 몇 프로겠어요? 5%죠. 5% 이해할 거예요. 준비된 자들. 네. 디지털 잘하는 사람, 네. AI 공부한 사람, 전공한 사람. 95%는 솔직히 두렵죠. 그 두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막아줄게. 천천히 갈게. 거기 너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해줄게. 이런 정책이 훨씬 더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럼 정치인이나 정부나 야, 그런 빠른 혁신을 가져오는 거는 좀 천천히 가자. 규제로 막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성장 기대치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2008년이었나요? 우리나라에 아이폰 3GS가 이제 들어왔을 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는 그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력도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우리 폰으로만 살아야 돼. 뭐 막 다 이랬는데 지금 세상에는 이제 이미 국경이 거의 없어졌죠. 예. 네. 새로운 소비 체계에서 국민들도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요. 또 뭐 중국에서 커머스 플랫폼 왔다 그러니까 뭐 그 싸? 그러면 또 사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디지털 시대에는 국경 없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다 규제로 막으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이 없는 사회다라는 어떤 나쁜 인식을 전 세계 투자 자본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본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사실 대만이요. 시총 합계가 3,000조가 훌쩍 넘었어요.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이제. 이제 훨씬 크죠. 예. TSMC가 1,0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납품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도 이 전 세계가 바라볼 때, 저거 잘 되는 기업인데 이런 게 풍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세계관을 좀 갖고 합의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실력으로 승부를 보면 우리가 많이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보호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맞습니다. 자본에서도 밀리고 네. 뭐 기술력도 올라오긴 해야 됩니다만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좋은 인재입니다. 인재.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성전자 출신이 미국 빅테크로 간다. 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맞습니다. 교수님이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건비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뭐냐면 링크드인이라고 네. 이력서 제출하고 자기 막 새로운 직장 찾아가고 하는데 쓰는 글로벌한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대한민국 반도체 엔지니어가 미국 엔비디아로 몇 명이 갔나 봤더니 1년 사이에 500명이 간 거예요.
들어온 사람은 빵명.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통계는 잡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자본이 아까 1경 3천조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연봉이 한 5억씩 돼요. 우리는 그렇게 못 주잖아요. 그러면 역류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학생들도 어떤 꿈을 꾸냐면 나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 거쳐서 테슬라 가는 게 목표야. 나는 구글 갈 거야. 난 그 MS 가야지. 이런 식으로 꿈도 변경되는 거죠. 저는 왜 그게 안타깝냐? 한국도 그런 기업이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는 그게 우리가 너무 이 세계관을 옛날 시대에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아이들조차 이제 꿈을 꾸지 못하도록. 꿈은 미국에 있는 거지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서 되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열어놓는다 한들 어떻게 보면 이제 물 흐르듯이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좋을 게 없을 테고. 맞습니다. 결국 국경 없이 인력도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좋은 드라마가 전 세계 국경 없이 다 보잖아요. 예. 그건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의 어떤 특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재들도 나는 어디 가서 근무하면 좋을까? 심지어 재택근무까지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장을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좋은 인재들은 고르는 게 이제 당연해진 거고 그런 걸 타겟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자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인재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여긴 생활 환경도 좋고 연봉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네. 애들 교육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도 키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한 숙제라고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또 문도 열고 마음도 열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가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가 갑자기 왜 나올까요? 네. 뭔가 좀 감탄할 만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성형 AI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인프라를 좀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네. 그거는 세계 3대 강국이죠. 네. 확실하게. 제조에 있어서 그렇고요. 생성형 AI 관련해서도 세계 3번째로 독자인 소프트웨어를 발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이버가 발표를 했죠. 네. 그럼 이거 인프라 굉장히 괜찮은데 거기다가 온디바이스 AI라고 요새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갤럭시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네. 탑재했다 그래서 열심히 선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제품 안에 요 반도체 칩을 넣고요. 거기 전용 소프트웨어를 넣고요.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인터넷 연결 없이 독자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3개국 언어를 동시 통역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조업의 미래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잘 만들고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고 제조업도 탄탄한 나라가 잘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이네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3경원의 자본이 투자할 만큼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닷컴 버블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닷컴 버블의 역사에서 버블이 꺼지는 순간 어떤 기업들이 망했느냐? 이 소위 말해서 실적을 못 올린 기업들이 다 망한 거예요. 돈을 못 번 회사들. 그렇죠. 그럼 네. 이 3경원의 자본이 들어가더라도 결국 망하는 기업들은 틀림없이 쏟아져 나오겠네요. 그걸 제가 찾아본 거예요. 예. 어떤 기업이 망할까? 그랬더니 구독과 좋아요를 못 만든 기업이 망하더라. 팬층이 없는 기업들. 맞습니다. 디지털 문명은요. AI 시대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어차피 이제 실적을 내야 되고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문명에서는 구독과 좋아요가 권력인 시대가 되었다. 그게 돈을 버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닷컴 버블 시대의 옥석을 가리는 법도 이 구독과 좋아요를 잘 파악해야 되고, 성공하려는 기업, 생존하려는 기업도 AI를 적용하든 뭐 어떤 서비스를 하든 소비자가 구독과 좋아요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이게 메인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여기서 또 드는 고민이 네. 작은 기업들, 네. 중소기업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과연 이 AI로 기회가 갈 것인가? 혹여나 위험만 되지 않을까? 자영업자분들도 AI 사피엔스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네.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했죠.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거 만화인데? 그렇죠. 그죠? 예. 우리 만화 시장을 한번 옛날 어릴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컴컴한 골목길에 만화방 가서 라면 먹으면서 만화 보고, 그게 시장 사이즈 전부였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몇몇 작가들 작품만 인기가 있었고, 유명 작가, 세계적인 작가라 그러면 다 일본 만화. 그래서 시장도 미미했고 동네 장사였고,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컸길래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이 디지털 세계의 전환이 어떤 변화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줍니다. 디지털 세상은요, 메타 세상, 이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 보고 뭐 웹툰으로 만화도 보고 하잖아요. 네. 만화라는 조그만한 그 로컬 시장이 전 세계로 이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연매출 2조 원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작가들, 옛날 같으면 돈 그렇게 많이 못 버는 작가들이잖아요. 네. 얼마를 벌 수 있었나 봤더니 네이버가 이번에 공시하면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작가 평균 수입이 13억 8천만 원. 10만 불,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작가만 483명. 제일 돈을 많이 번 작가 2022년 기준 124억을 받았더라고요. 와. 옛날하고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새 무슨 뭐 유튜브나 예능 프로에 뭐 침착맨이다, 기안팔사다 뭐 이런 연예인이 완전 유명인이 돼버렸죠. 그분들도 작가죠. 그렇죠. 예. 다 작가예요. 원래 예. 작가로 그렇게까지 유명한 연예인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러고 봤더니 네이버가 전 세계 150개국에 진출을 해서 우리 웹툰을 보라고 한 거예요. 뭐 특별히 강요한 거 아니죠. 그냥 거기 있어. 그랬더니 커뮤니티가 생기고 이건 꼭 봐야 해. 그러면서 세계 1등 웹툰을 만드는 겁니다.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만화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망가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일본식 네, 발음으로. 네. 이제는 웹툰이라고 글로벌 통용이 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세계관이 다 통일돼 있어요. 웹툰이 잘 되죠. 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이건 반드시 드라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공한 웹툰은 무조건 드라마를 만든 거고요. 네이버 웹툰의 매출의 절반도 사실은 그 드라마 판권을 통해서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와, 이게 앞으로 세계관이 통일되면 엄청난 이 거대한 시장을 만드는 거네. 그럼 사람들이 그 만화가가 동네 만화에서 수익을 하는데 그쳤던 게 전 세계 세계관에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해준 것처럼 네. 다른 것도 되겠네?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보여준 게 냉동김밥입니다. 냉동김밥. 네. 예,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대박을 났다. 이 기사 보셨죠? 네. 그분이 올곧이라는 식품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예. 심지어 구미에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대박이 난 거야? 시작이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어요. 거기서 김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김밥집 딸로 네. 나왔고요. 네. 더 히트했던 게 더 글로리인데 그 드라마에서는 복수의 상징입니다. 송혜교 씨가 김밥을 먹으면서 복수를 다짐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돈이 많아지니까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왜 맨날 김밥만 먹니? 맛있는 것 좀 먹어도 되잖아 이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지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까 봐.
복수의 아이콘 맞죠? 영화 속 대사. 근데 2023년 상반기 넷플릭스 3위예요, 이게. 수억 명이 그걸 본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시커먼 거 저거 뭐지? 한국 사람들이 저걸 맛있게 먹네. 네. 저게 뭘까? 그럼 옛날 같으면 TV에 PPL이 되고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한다.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요. 전 세계 먹방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찾아서 먹죠.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이끌어야 살 수 있는데 네. 넷플릭스에서 한 달 동안 1등하던 드라마에 맨날 먹을 게 나와. 안 하겠어요? 전부 뒤져갖고 자기들도 만들어보고 사기도 하고 그냥 먹방 챌린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왔냐? 틱톡에 해시태그 KIMBAP 김밥. 네. 그게 13억 개가 올랐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가 움직이느냐? 그 콧대 높은 식품 유통업체 여기가 움직입니다. 돈 냄새를 맡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직원을 한국의 K푸드 박람회에 파견했더라고요. 거기서 이 사장님이 만났대요. 우리나라에 냉동김밥 하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동김밥 안 먹잖아요. 예, 냉동이라는 거는 이제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죠. 맞습니다. 전국이 김밥 천국이에요. 그래서 값싸고 싱싱한 김밥을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동네 어디서든. 굳이 우리가 냉동한 걸 녹여서 먹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찾아와서요. 230톤을 보내라고 한 겁니다. 야, 이분 편의점에 한번 냈다가 망했는데 이거 보내도 될까? 근데 진짜 기업하시는 분은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대박이 나죠. 김밥이 성공한 비결은 뭘까요? 성공한 비결이요? 네, 이 주제. 굉장히 복합적일 것 같은데 앞에서 키워드는 구독과 좋아요. 맞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또 사 먹으러 온 게 구독이죠. 예. 먹고 감탄해서 옆에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좋아요죠. 그 냉동김밥 먹었다고 막 또 SNS에 계속 올리고. 만약 맛없었으면 예. 아무도 안 올렸을 거예요. 이분이요 R&D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김밥을 얼렸다가 녹여도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밥을 만드는 방법부터 김 굽는 거에 냉각시키는 방법까지 정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 김밥을 얼렸다 녹여놓고요. 다른 맛있는 김밥하고 섞어. 네.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먹였대요.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 녹인 김밥이 맛있다고 할 때까지. 그런 R&D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국 시장 진출하면서 세 가지를 지켰답니다. 첫째, 고기를 넣지 말아라. 종교적인 문제로 고기가 들어가면 미국 사람들은 20%가 안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글루텐 프리. 이게 지금 미국의 식품 유행어고요. 세 번째가 가격. 3불 99에 팔았어요. 김밥 한 줄 3불 99. 5,500원이 우리는 싼 거 아닌데? 네네. 미국은 지금 빅맥 세트가 15불이 넘어요. 와. 가격이 엄청 올라서. 그래서 막 30줄, 50줄씩 사갔대요. 그 대란이 일어났고 작년에 그게 폭발하자 지금 주문이 10배가 들어왔답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계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는 김밥은 동네 장사입니다. 많아도 동네 장사죠. 별로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인한테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열렸다는 거죠. 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떡볶이를 전 세계에 유행하고 시키고 싶어. 내가 떡볶이 이거 진짜 정말 사람들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럼 누구하고 기획을 시작해야 될까요? 웹툰 작가하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떡볶이의 복수 막 이런 내용이 웹툰에서 나오면 히트하면 야 저건 뭐야 그러고 또 먹방 유튜버들이 한국의 떡볶이는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러고 막 나오고 그걸 유통업체들이 냉동 떡볶이가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있어 그럼 R&D를 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판다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해진 거죠. 제가 얘기하는 세계관이라는 게 바로 이 10억 명의 소비자들한테 내 걸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다. 그럼 패션도 되고 뷰티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잘 팔고 있습니다. 네. 한때 그 한한령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나오면서 망한다 막 그랬었는데 네. 다시 엄청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게 다 소위
우리나라의 K 문화가 만들어낸 팬덤들이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시장을 잘 만들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그 팬덤을 바탕으로 세계관을 입혔을 때 진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 그 영화 속에서 어떤 네. 설정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무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만화방, 김밥집도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 네. 또 하나 그 지금 AI 시대에 네. 사실 AI를 활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이것을 어떤 제품이 됐든 상품이 됐든 같이 잘 결합을 시켜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교육법부터 많이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I 사피엔스 시대에는 그럼 교육 방법은 또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분야의 사업을 기획하는 헤드 엔지니어가 네. 마침 또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예. 그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들이 가장 신경 쓰고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의료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생성형 AI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많이 학습할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에 데이터가 많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AI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는 건데,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CT를 찍은 거, MRI 찍은 거 이런 게 모든 게 다 학습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료 분야가 혁신이 가장 많이 일어날 영역이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교육은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의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육의 방식이요. 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애들이 격리가 됐었죠. 네. 그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들었을까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공부는 누가 가르치는 거다? 인강.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래가. 그죠? 인터넷 강의. 예. 숙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출도 다 뭐 클라우드에 올리고 막 이러던데요. 예. 숙제 제출하는 것도. 다 그렇죠. 예. 아니, 숙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으로? 아니면 커뮤니티로 카톡으로 막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우리는 안 그랬나요? 그 결국 족보를 얻는 거, 인간적인 친밀감, 그 결국 집에 있으면서는 예.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검색을 하고 아, 그 숙제 답도 다 검색해서 찾고 예. 소위 말해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디지털 귀신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자료를 얻고 뭐 하고 다 알아. 그런데다가 챗 GPT 같이 정답을 알려주고 숙제를 대신해 주는 놈이 나왔다? 안 쓸 리가 없죠. 전 세계 10억 명의 학생들, 특히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은요, 이미 디지털로 다 무장이 된 거예요. 걔들이 대학에 왔어요. 교수님들한테 질문은 어떻게 할까요? 뭐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수님의 의견을 묻는 거지 정답을 묻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 있죠. 그럼 걔들한테 AI 관련해서 교수가 얼만큼 이 수준 높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학교 선생님은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저는요 진로가 미래의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전공을 하고 앞으로 뭐 미리 이런 걸 공부하면 좋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겪어보질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교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 어려서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네네네. 소위 말해서 선생님이 코치가 되는 거죠. 샘 알트만, 오픈 AI를 만든 사람입니다. 8살 때부터 코딩을 했대요. 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네. 이 친구도 이미 11살 때 그 아빠 치과병원에 오는 환자들 관리 프로그램을 짰다 그래요. 그러니까 10살 이전에 코딩을 한 친구들이죠. 몇 년생이냐면 85년생, 84년생이에요. 네. 이 친구들이 이제 40살 정도 됐잖아요. 어려서부터 코딩을 하고 자기 미래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왜? 자기 롤모델이 스티브 잡스, 또 빌 게이츠였잖아요.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코딩을 했는데 놀라운 건
마크 저커버그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 엄마는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의사 되느라는 얘기 안 했을까?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어려서 코딩을 배워라. 자, AI 시대에도 그러면 이 학원에 가서 정해진 수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빨리 배워야겠네. 누가 가르칠 수 있을까? AI 선생님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누가 필요할까요? 그걸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코치. 그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빠르게 배워서 스피드업 해 가면 AI가 그 레벨을 테스트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로 계속 교육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그걸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범위, 방향 이런 것들을 코칭해 주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인성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선생님이 그렇죠. 잘 가르쳐 주고 해야겠지만 이런 소위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뭐 피아노나 예술 부분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코딩은요, 그림은요, 다양한 게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AI가 얘를 서포트해서 도와줄 수 있다. 생각하는 힘만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열리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교육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양해진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죠. 다양해진다.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수능 점수 하나로 애의 인생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사라진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데 네. 앞으로는 그게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달라져야죠. 네.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알파고 나온 다음에도 학원가에서도 그 코딩 열풍이 불었잖아요. 네. 코딩 사교육, 그리고 초등학교 일부에서도 코딩 교육도 일부분 또 의무화된 것도 있고.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공학, 코딩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 오히려 뭐 생물학이나 생명공학을 배워라.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챗 GPT가 코딩을 너무 잘해주거든요. 거의 웬만한 그 초급 엔지니어 역할은 해준다 하더라고요. 네, 이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딩도 언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처럼 잘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스트럭처나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나잖아요. 네. 그럼 실제 코딩을 내가 질문하면 이 AI가 짜줘요. 이렇게 되니까 굳이 코딩을 암기하거나 코딩을 잘 이해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되니까 거기에 내가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질문만 정확하게 해주면 좋은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고 또 나는 더 나은 걸 디자인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 생각하는 힘을 기르러 가셔야 되는데 네. 또 하나가 네. 아이들의 먼 미래뿐만이 아니라 당장 AI를 좀 배워보고는 싶은데 네. 써먹고는 싶은데 좀 막막하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접해보시라, 어떤 식으로 배워나가 보면 좋겠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간이 가장 배우기 쉬운 방법이 따라하기입니다. 따라하기. 네. 지금 조금만 뒤져보시면 예. 유튜브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챗 GPT 사용하기. 이게 시작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궁금한 호기심이 내가 끌리는 대로 질문을 넣고 그거 하루에 한 30분만 보시면 돼요. 챗 GPT의 질문도 넣어보고. 아니 진짜 나는 생판 아무것도 몰라. 설치하는 것도 몰라. 그럼 챗 GPT 설치하기부터 검색하셔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사실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이대호 기자님은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이요? 잘은 못하지만 뭐 그냥 하려고는 하죠. PT는? PT요? 운동 PT? 네. 네.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거. 이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다 보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데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 답이 풀리기 시작해요. 제가 아는 분은요 70대세요. 네. 근데 예전부터 작가로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대학생을 하나 소개시켜 달래요. 예. 과외를 하겠다. 과외를 받겠다고요? 네. 과외를 받아서라도 내가 한 달은 이 대학생한테 뭐 장학금도 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챗 GPT와 AI 활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을 하나 소개해드렸어요. 오.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무슨 드라마 대본을 쓰고 싶으셨대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성경의 한 챕터를 잡아서 그럼 그거 쓰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성경 얘기를 써놓고 내 대본을 잘 만들어 가면서 그거에 시나리오,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게 영화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 괜찮은 건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다 AI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서 스토리보드까지 만드는 과정까지를 학습하고 싶다 그러셔서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학생을 과외로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신나서 하고 계세요. 문제는 열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 방법만 배우면 되는 시대. 맞습니다. 아니 저는 유튜브로 혼자 따라하기 하면 힘들대. 그거 너무 생으로 몰라서요. 힘든 거를 해야 느는 거예요. 예? 이게 쉬운 길로만 갈라 그러니까 다 힘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과외까지도 하겠다. 뭐 대학생 청년한테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뭐 그래 봐야 50만 원, 100만 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배우고 나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문명 체계를 인지할 수 있고 세계관도 확 넓어지고 그 가능성까지도 다 탐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어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챗 GPT를 쓸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배우기 싫으니까. 그리고 몇 번 했더니 에이 별거 없네. 그리고 넘어가요. 얼른. 답도 틀리네 막 이러고. 예, 그리고 막 거짓말도 하는구만 막 이러고. 그런데 얘가 원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쓸수록 훈련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특히 GPT-4 Omni부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많이 쓸수록 더 늘겠죠.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남이 한 거 따라하기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점점 더 늘려가면 훨씬 더 활용 능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고 생각을 하는 인간. 맞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쓰셨던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내 몸의 일부처럼 활용하는 인간. 이제는 AI가 그 새로운 도구가 됐을 뿐 우리가 또 당연히 적응을 하고 배워나가야 하는 거고요.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AI 사피엔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요거는 최지봉 교수님께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474쪽에 네. 여러 번 강조하듯이 그 모든 출발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부터 바꿔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나부터 바꿔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너무나 필요하고 맞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내가 대원군처럼 살 거냐 아니면 제가 그랬잖아요. 2019년에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왔을 때도 거부한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했을 때도 디지털이 뭐 애들 살린다고. 그런데 코로나 때 애들 어떻게 공부했어요? 결국 디지털로 다 했죠. 그렇죠. 그 이후로 폰 문명으로 확 넘어가더니 이제는 AI로 간대잖아요. 빨리 준비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철학이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는 오케이, 사피엔스 문명에 앞장서서 가되 늘 해왔듯이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잘 보살피면서 갈 거야. 단 우리의 표준 문명은 항상 세계가 볼 때도 와 저기 앞서가네. 이걸 늘 표방하고 갈 거야.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된 거고요. 맞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선풍기와 에어컨에 AI 모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이제는 피할 수도 없고 더 넓은 세계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AI 사피엔스, 이 책을 최재봉 교수님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